네, 구속기한 만기 하루를 앞둔 오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말씀드린 대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옥중 조사를 거부하던 이 전 대통령이 과연 재판에서는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가 1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혐의는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뇌물은 110억으로 특정이 되어 있고요. 횡령은 3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조세 포탈 혐의도 30억이 넘는데요. 다스가 핵심입니다. 예. 다스와 관련돼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67억 원의 뇌물, 소송 비용을 대납한 뇌물죄가 가장 큰 혐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다스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갖가지 횡령, 그 검찰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 다스 자금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프에서 활동했던 직원들의 급여를 준다거나 이게 한 4억 3천으로 특정이 되어 있고요. 예. 법인 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생활비라든지 자금을 쓴 부분, 특히 김윤옥 여사가 법인 카드를 쓴 부분도 특정이 되어 있고 예. 개인 승용차 이런 것들을 산 부분들도 지금 공소사실에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스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을 해서 여러 가지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국가의 공권력을 남용했다. 예. 그리고 그다음 뇌물로 중요하게 이제 거론되는 것이 뭐냐면은 매간 매직을 한 혐의입니다. 네. 김소남 전 의원이라든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받고 예. 중요 자리에 요직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까지 포함해서 모두 16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이 이팔성 전 회장 그리고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이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이 전 대통령이 이제 금융공공기관 인사 또 선거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알아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소남 전 의원이 비례대표 7번의 순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여당에서 비례대표 7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고 예.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순위였는데 네. 그 당시에 김소남 의원이 4억 원을 전달하고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승인한 비례대표 명단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흘러간 정황까지 포착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검찰 설명에 의하면 일각에서 당 안에서는 너무 순위가 높다. 7위에서 좀 밑으로 낮춰야 된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순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7위를 유지돼서 비례대표 위원이 됐다는 것인데요. 네. 한마디로 정치에 개입하고 그 정치에 개입해서 비례대표라는 중요한 직을 주는 데 있어서는 이 4억 원을 수수했다. 예. 이 대가 관계가 이제 뇌물죄로 구성이 된 것이고요. 예. 이팔성 전 회장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여론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임명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19억 원이라는 돈을 받고 이런 예. 중요한 자리에 추천을 하고 임명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직을 강요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혁신 행정 과정을 실제로 사직에 이르게 하는 등의 예. 대가를 받고 매간매직을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검찰의 설명입니다. 예. 이번에 배당된 재판부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입니다. 27부는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 1심을 맡았던 분인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배정이 됩니까? 원래는 보통 원칙적으로 무작위, 전산 배정입니다. 사건이 네. 배당되면 무작위로 그냥 순서대로 전산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형식으로 그 배정이 됐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형사 예. 27부가 배당됐고 워낙에 굵직한 사건들이 형사 27부를 많이 지나갔습니다. 알려진 이재용 전 부회장 사건도 27부 네. 김진동 부장님이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2월 정기 인사 이동으로 부장판사님은 바뀌었습니다. 예. 어떤 분이냐면 정계선 부장판사님이신데요. 예. 여성 최초의 부패 전담부 출신이고요. 워낙 수재이시고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수석으로 수석 차석으로 입학한 전력도 있고요. 예. 워낙에 꼼꼼하고 또 공정하고 그리고 청렴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예. 무작위로 추첨이 되면서 부장들끼리 서로 논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판은 언제부터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보통 기소하고 나서는 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되니까 2, 3주 안으로 첫 기일을 잡거든요. 근데 예. 이 사건은 워낙에 뭐 방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처음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 먼저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초에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전 대통령의 이제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부인이죠. 김윤옥 여사 또 아들 이시영 씨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검찰이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야 돼서 그 예. 부분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야 되고 피의자 신문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네. 예. 현재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김윤옥 여사 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조사 없이 기소할지 여부를 이제 고민할 것인데 그 법인카드 횡령 부분만 하더라도 수억 원의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기소 없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부분을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예. 앞서서 아마 이시영 씨 먼저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미 다른 사건에 뭐 40억대 배임죄로 공범으로 적시도 되어 있어서요. 예. 네. 아마 순차적으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윤옥 여사가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거부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가족이 많이 연루되어 있어 모든 가족을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지만 예. 네. 지금 드러난 정황 중에 뭐 이팔성 전 회장부터 법인카드부터 김윤옥 여사를 거쳐갔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형사재판에서 다른 공범들 재판을 할 때도 반드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을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적어도 법정에서 증언까지는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검찰 조사를 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사법정에 반한다라는 측면들도 있고요. 예. 향후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을 하실지도 사실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모두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 전 대통령에 상응하는 형량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왜냐하면 우리 뇌물죄 같은 경우는 특가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가중해서 처벌되게끔 특별법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만 공직자가 받게 되면 예. 10년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입니다. 감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예. 워낙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부 무죄를 받거나 전부 무죄를 받지 않는다면 실형은 불가피하고요. 예. 네. 실형 이에 이제 몇 년형까지 가능할지 보면 워낙에 횡령 액수, 뇌물 액수 그리고 관련된 혐의가 16개 되고요. 추가 예. 기소될 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 알아봤는데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된 증평 모녀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요? 일단 국가수의 1차 소견이기는 하지만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이제 잠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네. 말하면 독극물을 먹고 이제 자해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국가수의 부검 결과인데요. 예. 그 주저은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조금 그 자해 시도로 나타나는 것을 주저은이라고 합니다. 이런 네. 모습도 발견이 됐다고 해서요. 4살짜리 딸을 앞세 같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 이제 그 금전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재무 상황은 어떻다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이제 부채가 한 1억 5천이 됐다고 하고요. 먼저 예. 이제 남편이 목숨을 끊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업 실패나 이런 걸로 부채가 1억 5천이 있었다고 하고 근데 그에 상응하는 또 저극 재산인 자산도 있었습니다. 집 네. 임대 보증금이라든가 예. 금융권의 약간의 돈은 있기는 했었지만은 아마도 그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립다, 아이 혼자 키우기 어렵다,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 이런 자산에도 불구하고 1억 5천이나 되는 돈을 갚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특히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든가 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자신도 없었던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수도 사용량이 지난해 12월부터 0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고 또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나 체납 고지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는데 좀 관리사무소나 이웃들이 좀 일찍 알아차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것도 이제 관리비가 너무 많이 연체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소에서 최초로 발견한 사건이긴 한데요. 네. 가스비도 6개월치, 뭐 건강보험료도 5개월치, 그리고 수도량이 0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니 주변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네. 남편이 생전에 3대의 자동차가 있었는데 예. 그중에 2대를 중고 매매상한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돌아가신 분께서 이게 압류 조치되어 있던 것을 잘 모르고 팔았던 부분 때문에 형사고소가 2건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게 누군가가 이제 내가 사기 사건으로 피소가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오거든요. 예. 그런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남편이 부재한 상황 이런 1억 5천이라는 막대한 채무에 좀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워낙에 비극적인 일이라서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여기저기 구멍이 많습니다. 해결책은 없을까요? 지금 그 지자체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보증금, 집 임대차 보증금이 한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이 있었고 차량도 3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최저 생계비라든지 우리 복지 관련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에는 형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5년을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생활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네. 이런 경우에 사실 저희가 제 돈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 예. 면밀하고 세세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복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만큼 좀 어떤 충실한 복지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예.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또 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비극적인 사건, 송파 세무녀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한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담배 4갑을 훔쳐 달아난 청소년에게 이제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학생이 수사와 검찰 출석, 통보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런 거를 부모나 학교에서는 몰랐다는 사실이 이거는 드러났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미성년자는 서로 이런 절도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인들이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보다 사리분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는 보호자를 입회해야 되고요. 네. 보호자가 아니라도 변호인이라도 입회해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특수절도죄로 수사를 받고 예. 뭐 소년보호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특수절도의 형사처벌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고 예.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니까 아마도 이런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것이 알려졌을 때 뭐 부모의 관계, 학교에서 관계 이런 것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성인들이 보호자가 변호인이 적절하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반성하게 하고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인데 예. 너무 수사기관에서 고등학생이라고 하니까 외형적으로는 성숙해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다 컸다고 생각해 보일 수 있지만 네. 미성년자라는 점을 염두하고 면밀하게 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수사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글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담배 4갑 때문에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안타까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생을 굳이 이 담배 4갑 때문에 형사 입건했어야 됐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형사적인 처벌은 어떻게 보면 이 절차는 네. 이 학생에게 이게 잘못됐던 거라 이걸 네. 알려주는 목적에서라도 형사 절차를 충분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앞으로 이 아이를 잘
돌보겠다는 지역사회와 부모와 이런 약속을 받고 선처를 해주는 겁니다. 네.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절차에서 좀 어떤 이 압박감을 받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좀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두더라도 혼자 이것을 해결하거나 혼자 감당하게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경우에서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